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년 반을 맞았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출발선에 서게 된 대통령이 어제는 생방송에 출연해서 국민들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특별 생방송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노동과 부동산 또 검찰개혁과 북한 여기에 사회 현안들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외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00명의 패널을 모집하는데 16,000명이 신청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기가 대단했는데 어제 이제 100분 예정된 시간은 100분이었는데 조금 넘겨서 117분 동안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뭐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은 소통은 있었으나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 이미 알려진 바,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었다라고 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께서 많은 국민과 이제 소통을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타운홀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둘러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새로운 어떤 소통의 방안을 마련했으나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미 나왔던 얘기,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새롭게 알아야 될 내용가 있었나? 이런 거 어때 의문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소통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들,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나왔던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합격점. 하지만 새로운 내용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기대할 바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 네네. 배철수 씨께서 진행자로 나왔는데 네. 뭐 이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등장했을 때의 노래가 이제 비틀즈의 노래였는데 말 그대로 이제 배철수 씨가 직접 이제 노래를 선정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정도로 정말로 자유스러운 좀 분위기였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탁현미 이제 자문위원이죠. 행사 자문위원님께서 그 전에 이제는 나라면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사실 300명의 패널에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기자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의 어떤 국민과의 대화에서 봤을 때 질문 자체가 사실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사실 뭐 또 다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오히려 그 질문자의 목소리만 듣고 났다. 이런 어떤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엉뚱한 질문도 많았고요. 보면서 전 좀 웃을 수밖에 좀 없었던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예. 개인적 얘기를 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비판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뭐 경제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뭐 기억에 나시는 거 인상적이었던 질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민식이 엄마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네.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돌려 얘기하면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사실 국민들은 물론 경제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때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처럼 정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이슈를 좀 듣고 싶었던 이런 자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칸에서 이런 비판을 합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 아젠다 이런 것을 이제는 듣고 싶어했다는 것이죠. 어제 국민과의 대화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뭐 경제 문제도 물론 나왔겠지만은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역시 민식이 엄마의 그 아픈 사연과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어떤 질문들이 굉장히 와닿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제 방송인지라 그렇죠. 경제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나왔던 게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최저임금 문제와 맞습니다. 얽혀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일단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속도 조절론, 그다음에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소득수 성장은 이미 키워드에서 없습니다. 포용적 성장이라고 이제 바꾸셨고요. 예. 포용적 성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두루두루 우리가 말하는 분수 효과. 뭐 의미는 사실 같지만은 표현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어떤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좀 속도를 좀 낮추겠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밝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주 52시간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사노위에서 밝힌 이게 입법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건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밝혔고 이제 국회를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국민들에게 좀 상세하게 밝히시라고 이제 나왔다라고 좀 해석할 수가 있겠고 사실 주 52시간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이제 경영상의 사유로 인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병제 속도 조절 나왔죠. 어제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바로 고등학생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이런 그랬었죠.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속도 조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속도 조절은 동성혼. 이런 부분에서도 속도 조절의 어떤 이슈를 좀 던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지연을 좀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입법을 좀 서둘러 달라고 강조를 했죠. 그렇죠. 주 52시간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입법 마련은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흐름이 막혀 있다라고 이제 재차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입법이 지연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사실 나오질 않아서 예. 사실 좀 안타까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좀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부동산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앞서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론을 꺼내들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자신감 보이셨죠. 그러니까 딱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절대 부동산 안 건드리겠다 이거거든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처음에 관심사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바로 부동산 이슈였거든요. 그다음 많은 국민들 아니면 많은 투자자들이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정책들을 꺼낸 거 보면은 사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건설 쪽을 건들지 않겠다. 부동산은 건들지 않겠다의 기본적인 기조였거든요. 네.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도 비판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 경기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였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부터 먼저 살리고 나서 사실 다양한 이제 방향으로 퍼지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부동산을 지금 전혀 건드리지 않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게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 어떤 투자자들은 많은 투자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는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그래왔거든요. 계속적으로. 내수를 건드리려면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대를 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희망을 거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어제의 담화로 본다면 절대 부동산은 경기 부양을 해서 건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보면 그렇진 않다. 표현은 그렇게 하셔도 정책은 지금 뭐 제3기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에 30만 호. 건설 경기를 계속적으로 올리려는 이런 분위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투자자들이 과연 어느 정책에 따라서 이게 가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어떤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제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뭐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다주택자가 늘었다 네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 질문 중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좀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는 올리고 네. 양도세는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문 여기- 대통령이 네네. 즉답을 피하긴 했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거는 뭐 낼 필요가 없다. 실소유주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나왔던 게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적인 뭐 보유세라든지 예. 양도소득세 이런 이슈인데 사실 보유세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뭐 어제 어떤 국민과의 담화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작은 담론은 아닙니다. 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왜냐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이슈만 하더라도 뭐 재산권 침해다, 헌법소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문제를 단순하게 어떤 건드릴 정도의 이슈는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어제 이제 국민과의 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이지 어떤 정책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서 나온 자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제만 봐도 부동산 이슈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소미아 종료를 네.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궁금해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서 네네. 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은 네, 맞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그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소미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황고히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변화 없으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제는 상황은 좀 미지에 남겨놨다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했는데 안보상으로 우리랑 합의를 하자? 이런 부분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게, 아니,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은 소통이 됐다고 봅니다. 아, 정책의 정부의 시그널이 지소미아 부분에서는 확고하구나. 북핵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한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고하게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는 확실히 시그널을 좀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재밌는 건 이제 방파제론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게 예.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북한, 그다음에 러시아, 뭐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방파제론이 새롭게 좀 등장해서 사실 좀 재밌었다? 아니면은 국민들 입장에선 그렇구나라고 어떤 설득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어제 네네.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집권 후반기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경제 정책 방향은 담화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 담화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정책의 시그널이 이전에 이미 다 나왔던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제가 봤을 땐 새롭게 뭐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정책적 시그널을 읽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국민과의 소통. 우리가 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 이런 자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를 굳이 꼽으라 그러면 이제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분수 효과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더 만들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슈였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한 이슈. 예, 부동산 정책은 절대 내수로서 활용되지 않겠다. 경기 부양으로서는 절대 활용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시그널을 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후반은 어떤 임기 후반을 좀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와닿았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소통의 문제, 소통의 자리였지. 사실 정책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 자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좀 둘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